덧셈보다 뺄셈을 잘할 때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얼마 전 부모님 댁에 창고 정리를 도와드리던 중 아주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에 썼던 일기였다. 먼지를 닦고 펼쳐보니 기억에서 지워져 낯설면서도 내 것임이 분명한 글씨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대청소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옛날 일기장을 천천히 읽어보았다. 기뻤던 일이나 자랑스러웠던 일은 물론 슬펐던 일이나 부끄러웠던 일까지 세세하게 적혀있다. 오랫동안 희미하게 바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재미있는 점은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동안 내 감정이 고요함과 차분함을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분명 일기를 쓸 당시에는 마음고생이 심한 나머지 눈물까지 뚝뚝 떨구곤 했는데 말이다. 20여 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다. 그러나 실은 이 안에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법칙에 담겨 있다. 바로 감정의 지속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강렬한 감정이 솟아오를 때 우리 몸에선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 변화가 일어난다. 가끔은 땀도 난다. 이러한 반응은 신체의 활동성을 높인다. 한마디로 감정은 눈앞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 대응 모드 스위치 같은 것으로 신체 또한 이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한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던 감정도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씩 잦아들고 며칠을 더 지나면 사그라들고 몇 주가 지나면 마침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만다. 일기를 읽을수록 이 사실을 점점 더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에게 느낀 서운함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건만 이틀 만에 마음이 풀려 함께 놀러 다닌 적도 있었고 엄청나게 불안해했던 일이 막상 닥치니까 별것 아닌 것도 있었다. 일기장을 덮으면서 나는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아닌지는 그 순간엔 모른다. 둘째, 긴 호흡으로 보면 무조건 나쁜 일도 무조건 좋은 일도 없다. 그냥 다가왔다가 지나갈 뿐이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 인생의 국면마다 맞이하는 사건들은 저마다 나를 무시하면 후회할 거야 라고 다그치며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중 정말로 중요한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어쩌면 그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일조차 몇 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 흘려보낼 일은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하고 털어버릴 일은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감정을 짊어지려 했다간 마음의 균형을 잃고 무너진다.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나를 찾아온 고민을 꼭 쥐고 있지 말고 가만히 놓아주면 된다. 뭘 더 먹을지가 아니라 뭘 안 먹을지부터 생각하셔야죠. 건강 문제로 찾은 병원에서 좋아지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묻자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몸에 좋다고 해서 가리지 않고 많이 먹으려는 과욕이 오히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해친다는 의미였다. 병원을 나서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의사의 한마디가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디 먹는 것뿐이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입는 것, 사는 것, 보는 것,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꼭 해야 할 일로 넘쳐나지 않던가. 여행지에 가면 꼭 명소에 들러서 인증샷을 찍어야 하고 요즘 유행이라는 영화나 드라마는 꼭 봐야 하고 계절마다 예쁘다는 옷은 꼭 사야 하단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런 식의 생활이 나를 얼마나 정말로 기쁘게 해준 적이 있었던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런 따라잡기식 생활로는 진실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적어도 뒤처지진 않았다는 안도감 사이에서 흔들릴 뿐이었다. 나는 바로 그런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내 삶을 헛된 과잉으로 가득 채웠던 셈이다. 마음이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이런 헛된 과잉을 미련 없이 놓아야 한다. 카메라를 놓으면 여행지의 찬란한 풍광이 내 눈에 담기고 유행을 쫓지 않으면 나만의 취향이 생긴다. 과잉에 시달린 어제와 작별할 때 내 삶은 내 몸에 꼭 맞는 형태로 줄어든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마치 맞춤옷을 입은 사람처럼 맵시가 난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을 찾고 이를 떠나보내는 방법을 전하고자 했다. 이 과정은 결국 나도 모르는 새 나를 올가매는 과잉 사회의 압력을 덜어내고 비우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책에서는 자존감, 인간관계, 업무, 일상, 앞으로의 인생이라는 5가지 주제에 걸쳐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는 데 필요한 심리학 법칙을 소개하고 있다. 뭔가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 불안하고 심장이 쿵쾅거릴 때 그것이 머지않아 지나가 버릴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허둥대는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따스하게 다독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듯 각자에게 필요한 삶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기 쓰인 내용을 그대로 따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가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한 번쯤 따라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인간의 고민은 세세한 부분은 다를지언정 큰 틀에서는 누구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나 또한 오래도록 고민했다. 내 고민의 흔적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에 담긴 내용을 자기 삶에 맞게끔 덜어내고 더하며 인생을 꾸려나갈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좌충우돌한 모습을 읽으며 스디슨 인생에 한 줄기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이 책의 소임은 충분히 다한 셈이 되겠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즈음엔 부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조금 더 알차고 가벼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흔히 더 뛰어난 것을 원한다. 더 성능 좋은 스마트폰, 더 빼어난 연인, 더 넓은 집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분명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 착각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가질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 원팅과 좋아하는 것, 라이킹은 겹칠 수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2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대중들에게도 유명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어느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화창한 날씨 아래 한가로운 휴일을 만끽하던 중 그의 아이는
주변 아이들의 손에 들린 풍선을 보았다. 이내 아이는 자신도 풍선이 갖고 싶다며 사달라고 졸랐다. 교수는 형형색색의 풍선을 부러운 듯 바라보는 자식에게 풍선을 사주었다. 아이는 풍선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이 나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그만 손에 든 풍선을 놓치고 말았다. 그 순간 교수는 생각했다. 아이쿠, 그렇게 원하던 풍선을 잃어버렸으니 울면서 다시 사달라고 떼를 쓰겠구나.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계속 뛰어놀았다고 한다. 또 다른 교수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탈 벤 샤하르의 이야기다. 그의 아들은 작은 장난감 하나를 아주 애지중지하며 언제나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외출한 그날도 아들은 그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엘리베이터 문 틈새로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교수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사준다고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손에 넣은 다음에도 소중하게 여기느냐이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아이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는 이유로 풍선을 원했다. 풍선을 획득한 순간 그 부러움은 끝났다. 그래서 아이는 풍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풍선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별 아쉬움이 없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아이는 장난감 그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했기에 늘 가지고 다니며 소중하게 다뤘다. 그래서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 큰 상실감을 경험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넣었을 때에는 새롭고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며 애지중지 들고 다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쓰던 기능만 쓰고 소홀히 하다가 어딘가 고장이 나지 않던가. 한편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여행지에서 운명처럼 만난 옷은 유행이 지나더라도 애착이 간다. 허리둘레가 늘어나 입지 못하게 되더라도 잘 다리고 단정히 개켜 옷장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상상해보자. 두 사람이 당신에게 고백을 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너를 원해 라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말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은 둘 중 어떻게 말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가? 그리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하염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가진 나다. 이러한 사람은 그것을 가진 미래의 나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이루면 그것만 갖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이루게 되면 행복과 만족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린다. 반대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대상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어도 쉽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만족하는 마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의 옷장을 생각해보라. 살 때에는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정작 배송받은 후에는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옷은 오래되었어도 자주 입게 되고
자주 눈길을 주게 되고 입을 때에도 편안하고 만족도가 높다. 실제로 우리 뇌 역시 원하는 것을 대할 때와 좋아하는 것을 대할 때 각각 다르게 작동한다. 쥐의 뇌를 관찰한 실험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심리학자 켄트 베리지와 엘리엇 발레스테인은 우리 속에 쥐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먹이를 차려둔 뒤 쥐의 뇌에 전극을 심어 전기 자극을 가했다. 이들이 자극한 부위는 외측 시상하부라는 영역인데 이 부위는 포유류가 쾌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전기 자극을 받은 쥐들이 평소 싫어하는 먹이에도 쾌감을 느껴 맛있게 먹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쥐들은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긴 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자 쥐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 음식을 정신없이 먹는 한편 머리를 연신 흔들고 머리를 비벼대는 게 아닌가. 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할 때와 싫어하는 음식을 대할 때의 행동이 극명하게 다르다.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앞발을 핥고 혀를 내밀거나 입과 턱을 움직이지만 싫어하는 음식 앞에서는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비벼댄다. 쥐들이 보인 행동은 후자였다. 즉, 실험에 투입된 쥐들은 외측 시상하부의 자극으로 인해 음식물을 원한다는 충동을 느꼈을 뿐 절대 그 음식에서 만족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이 실험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절실히 원하지만 그렇다고 마약을 좋아하지는 않는 듯이 말이다. 따라서 원하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이 만족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착각하면 잠깐의 욕구에 휘둘려 좋아하지도 않는 것으로 인생을 그득그득 채우게 된다. 그런 인생의 끝에는 공허하고 텅 빈 마음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 평소에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물건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이나 사람의 관계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물론 살다 보면 꼭 좋아하는 일만, 좋아하는 물건만,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 잡을 수는 없다. 이때 도움이 되는 선택 기준이 있다. 바로 그 대상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시계를 구매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시계를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저 시계를 원하는가? 나는 저 시계를 좋아하는가? 나는 저 시계가 필요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그래 맞아 라고 대답할 때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시계를 구매하면 된다. 최고의 소비다. 이러한 소비를 하려고 평소에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었겠는가.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2가지를 만족한다면 제법 괜찮은 소비다. 하지만 1가지밖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순위는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순이다. 생필품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면 후회할 일이 없다. 한편 필요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것이라면 기분은 좋겠지만 얇아진 지갑을 보며 조금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이런 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냉큼 사버린다면 기쁜 마음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후회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나 취미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이상적이다.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일,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르다. 사람은 단순히 필요한 욕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는
우선순위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내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 순이다. 물론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기준을 정해두면 물건을 사거나 업무를 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단순히 욕구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채울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일이 헷갈리고 번거로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연습 삼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처럼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 원칙을 적용해보자. 차근차근 익숙해진다면 머지않아 굳건한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하게만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인타임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팔에 생체 시계를 차고 있다. 길거리의 행인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며 이 시계를 힐끔힐끔 쳐다본다.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며 여유롭게 미소 짓지만 어떤 사람은 절규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시계는 물리적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있는 생존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이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이 0이 되는 순간 등장인물은 심장마비로 죽는다. 상상해보라. 자신의 수명이 시시각각 줄어드는 모습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세상을. 영화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비관적이다. 현실에서의 죽음은 그나마 빈부격차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죽음마저 빈부격차나 지위의 고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재산으로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삶을 연장하기 위해 밤낮 없이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몇백 년도 살 수 있다. 질리지만 않는다면 영생도 가능하다. 마치 뱀파이어처럼 말이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나는 도리어 그런 시계가 있다면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 몇 초인지 알 수 있다면, 적어도 몇 년 남았는지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하루하루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이 지금보다는 훨씬 현명해질 거라는 생각에서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마치 손꼽아 기다리는 D-Day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힘들어하고 나아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죽음에 관한 말이나 생각을 할수록 죽음이 더 앞당겨질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마음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서 아직도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 그 책의 저자는 늘 자신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한다고 했다. 혹시라도 자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질 가족이 덜 힘들도록 물건의 가짓수를 정리하고 저축한 은행 통장과 보험 관련 증서들을 한 곳에 잘 정리해 둔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남은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말이다. 나는 그 저자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물건과 주변을 미리 정리해둘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살아있는 모습 또한 얼마나 알차고 가지런할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허투루 보낸 하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할 것이다. 박사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 논문 집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박사 수료생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준 적이 있다. 바로 팀 어반의 테드 강의 영상이었다. 영상 제목은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의 속내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 또한 헉 하고 마음 한구석이 찔렸던 기억이 있다. 특히 나는 그 영상 마지막에 소개된 인생 달력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인생 달력은 우리가 평생 겪는 일요일의 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1년이 52주로 이루어져 있으니 8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약 4160번의 일요일을 맞을 수 있다. 이 계산에 따르면 30살이 된 사람은 벌써 1560번의 일요일을 떠나보냈고 40살이 된 사람은 벌써 2080번의 일요일을 떠나보냈으며 50살이 된 사람은 어느덧 2600번이나 되는 일요일을 떠나보낸 셈이다. 어떤가? 생각보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정답이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짧다. 특히 부모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까지도 울컥하여 목이 맨다. 어반의 강의에선 인생 달력의 기준을 일주일로 잡았지만 얼마든지 다른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월 단위의 짧은 기준을 세워도 되고 가끔가다 치러지는 큰 이벤트를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 예를 들면 생전 경험할 수 없는 월드컵, 올림픽, 대통령 선거 등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이다. 내 경우를 예를 들면 앞으로 올림픽을 경험할 횟수는 약 8번 남았고 대통령 선거는 약 6번 정도 남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횟수를 세어보니 그간 무심코 넘겨졌던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새삼 다르게 느껴진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즐겨야겠다면서 말이다. 나는 특히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졌다. 계산 결과 남편과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길어야 30번 정도. 부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8번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헤아리면 내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맞는 크리스마스는 평소와 달리 한 번 한 번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의례 찾아왔다. 물러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가슴 깊이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크리스마스로 말이다. 이렇듯 나 혹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든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자.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들의 존재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로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자신이 상대방의 죽음을 더 빨리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살아서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인생 달력은 우리의 수명을 80세로 가정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누구는 그보다 더 빨리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자. 책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해서 김영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하여 나는 어려운 시절이 오면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문을 닫아 걸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불안하던 삶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그 감각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는 진실이다. 시간이 많다는 착각이 오히려 우리를 안이하게 만든다. 반대로 나의 유한함,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유한함을 잊지 않고 되새기다 보면
오히려 현재를 더 알차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잊지 말자.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 나도, 당신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도.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도 없다. 채우고 싶다면 먼저 버려야 한다. 열대 몬순 기후를 띠는 캄보디아의 우기는 강수량이 엄청나다. 그래서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은 우기가 지나갈 때까지 6개월가량 뗏목 위에서 생활해야 한다. 육지와 달리 뗏목의 공간은 무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우기가 그치고 육지 생활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쌓아두지 않는다. 어차피 6개월 후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 물속에 잠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도 이처럼 6개월마다 한 번씩 무조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지금 내 주변에 쌓여있는 수많은 물건 중 정말 필요한 물건만 추린다면 과연 몇 개나 남을까? 문득 내게 일어났던 비슷한 경험이 생각난다. 몇 해 전 남편이 갑자기 대구로 발령받아 각 살림을 낸 적이 있다. 때마침 나는 박사 논문 집필 막바지였던 데다 맡고 있던 강의도 있었던지라 이사는 엄두도 못 내고 지금 남편이 지내는 대구로 내려가 얼굴을 보고 살림 돕는 게 고작이었다. 물론 대구에서도 논문 집필은 계속 해야 했기에 남편은 나를 위해 책상과 컴퓨터를 따로 구비해 주었다. 나 또한 그러한 남편에게 고마워 혼자라도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반찬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대구집의 살림살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 옷과 책도 서서히 쌓여갔기 때문이다. 덕분에 서울집에서도 대구집에서도 나는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회사에서 남편에게 사흘 내로 서울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내린 것이다. 당장 맡은 일을 마무리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다 이사까지 남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필 나 또한 당장 이틀 뒤에 논문 심사가 있어 여유가 없이 바쁜 상황이었고 심사 준비 때문에 며칠째 잠을 못 자고 논문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내려와서 이사하는 걸 도와줄 수 없겠냐며 혼자서는 도저히 무리라며 애원했다. 하지만 나 또한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 도저히 내려갈 여력이 되지 않았다. 이사업체에게 맡겨야 할 만큼 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다 내 짐 중 거의 절반은 이사하며 버릴 생각으로 가지고 내려갔던 것들이었다. 버릴 것인지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내가 구분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주니 필요 없는 짐 처리까지 하느라 남편에게는 고생도 보통 고생이 아니었을 거다. 결국 혼자 이삿짐을 정리하던 남편은 밤 늦은 시간 내내 전화를 걸어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의 짐보다 내 물건이 더 많아 힘들다며 책은 왜 이리 많고 옷은 왜 이리 많으며 빈 반찬통은 언제 이렇게 쌓아뒀냐며 아무리 버리고 버려도 끝이 없다고 울먹였다. 혼자 얼마나 힘들어할지 눈에 보여 가슴이 아팠다. 나중에 듣자니 쓰레기를 내놓는 일로만 계단을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한다. 아무튼 그렇게 어찌어찌 이사를 마치고 남편은 서울로 복귀했고 나도 어찌어찌 발표를 무사히 마치고 최종 심사에 통과했다. 그 이후 남편은 물건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다. 빈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이 조금 쌓인다 싶으면 기겁을 하고 버린다. 예전에는 오래된 옷도 버리기 아까워 벌벌 떨던 사람이 지금은 안 입는 옷과 안 신는 신발도
철마다 과감히 정리한다. 쌓아둔 물건을 일일이 내버려야 하는 경험이 그에게는 잊기 힘든 공포로 각인된 모양이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이다. 나 또한 1년이 채 안 된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책을 대구로 가져갔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남편이 서울 집으로 옮겨다 놓은 내 책이 산더미처럼 쌓인 모습을 보고 기겁했을 정도였다. 제비가 나뭇가지를 하나둘 물어다 견고한 둥지를 짓듯 매주 기차를 타고 오르면서 책과 옷가지들을 대구 집에 모아두었던 모양이다. 가져갈 때는 한두 권, 한두 벌이었지만 반복되다 보니 정말 태산처럼 쌓여 있었다. 역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돈이건 물건이건 티끌이 쌓여 태산을 이룬다는 말은 정말 진리이다. 태산처럼 쌓인 물건이라니 우리 부부는 이제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힌다. 물론 돈이면 얘기가 조금 다르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러한 생생하고도 끔찍한 체험 덕분에 우리 부부는 물건을 사서 모으는 일에 흥미를 잃었다. 철새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모아놓은 물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아놓은 물건이 없으니 언제든 원할 때 쉽게 훨훨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에서 다시금 주목받았던 미니멀리즘 열풍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분별하게 쌓아둔 물건의 무용과 위험성을 사람들이 체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집안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물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쌓인다. 마음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영역을 넓히듯이 말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정리의 필요성을 실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당신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집만 뗏목에 옮겨 실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실을 것인가? 혹은 집에 불이 나서 당장 뛰쳐나가야 한다면 양손에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 이 질문을 들고 곧바로 떠오르는 물건이 아니라면 그만큼 당신에게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물건이라면 언제든 작별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자. 물론 당장 버려도 좋다. 단 한 달만이라도 주머니가 가벼운 삶을 살다 보면 당신도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 들려드렸습니다. 저자 고은미, 펴낸 곳은 한밤의 책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자락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매번. 저자의 책은 바로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를테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법을, 즉 덧셈보다는 뺄셈을 잘하는 법을 강조합니다.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버려야 할 것들로 삶을 채우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보의 과잉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고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디 제발 더 쌓을 것을 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요. 또 저자는 우리가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계속 조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을 하면서 현재의 행복을 미루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나중이 과연 언제 올지, 또 올 수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줬어요.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여길 것을 권장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처럼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데 큰 도움을 주는 철학적인 지침서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책은 그 답을 찾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을 덮으면서 느낀 점은 삶의 풍요로움이란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빼는 데에서 온다라는 점. 불필요한 감정과 관계, 그리고 욕망을 덜어내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딩 음악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날이 좋은 어느 날 새신을 신고 그대를 만나러 가겠어요. 혹여 비가 온다면 내가 그대 위한 우산이 되어줄게요. We can spend the summer, the winter, and everything between, just like we are meant to be. Met you on the 3rd of December. Oh, how could I forget? Baby, I miss you even when you're next to me. 언젠가 나의 옷에 당신의 향기가 나는 날이 오게 되겠죠. 햇살 좋은 어느 날 나를 반겨줄 그대의 미소는 참 예뻐요. Won't leave your side even when you fall asleep. I will love you until the end of time. Even when we turn old and gray, I won't let you go till the end of time. We could spend the summer, the winter, and everything between, just like we are meant to be. Met you on the 3rd